안녕하세요. 벌써 9번째네요. 이번 시간에 요 9번째 챕터 9는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본 비용, 자본 구조 이론. 특히나 요 자본 구조 이론이 어느 시험이든 굉장히 빈출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본 비용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사 혹은 요 재무관리를 활용했을 때 회계사의 업무 영역, 재무관리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치평가라는 영역이 있어요. 기업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요, 요 평가를 하게 돼요. 요 가치평가, 그쵸? For what? 무엇을 위해 평가하냐? 그쵸? 또 무엇을 평가하냐? 이런 게 있는데, 요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요, 어떤 기계장치나, 아니면 기타 등등, 아니면 기업, 브랜드, 여러 가지죠.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이 평가 대상에 속해요. 그래서 이 가치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겠다. 이건 이제 장부 가치 접근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상대 가치로 하겠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으로 하겠다. 네 번째는 이익으로 하겠다. 다섯 번째는 주어진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상속증여세법에서 보면요, 이런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특히나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요쪽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한다면 어떤 가치의 대상이 되는 가치가 V0라고 할게요. 요 밸류인데, 제로라는 거는 그 현재 시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니까 앞으로 내가 그 자산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의 예를 들어 1부터 n, 그죠? 미래의 현재 가치의 합,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현금 흐름은 요 자산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그 자산의 그 위험,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내재되어 있는 요 할인율, 이거를 이제 계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제 자본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 예산이라는 거는 요 가치 평가의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확실성화의 자본 예산이라 그래서 요 R 있잖아요. 요 리스크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고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지,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두 번째 이제 CAPM하고 APT 그쪽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위험하고 수익률 간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뭘 배웠냐? 결과적으로 요 R 있잖아요. R을 계산하는 방식을 배운 거죠. 근데 요 CAPM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주식, 넓게는 사실은 이제 자산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식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구현이 되죠. 그래서 근데 기업을 보면, 그죠? 기업을 보면 기업의 가치 평가는 이제 기업의 우리 재무 상태를 보면 여기 자산이 있고요. 이거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변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걸 대변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부채가 있고 여기 이제 자기 자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자기 자본만이 기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긴 하죠. 현실적으로도요. 근데 요 재무관리에서는 기업의 주인은 요 자산을 구입하는데 돈을 투자한 사람은 기업의 주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 채권자, 그죠?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니까 채권자의 가치를 구하고 이제 주주의 가치를 구하면, 그렇죠? 요거 자체가 기업이, 그렇죠? 요 자체가 주인이니까 요 두 사람들의 가치를 구해보자, 합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 흐름도, 그죠? 주주한테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기록되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여기 그 현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도 역시 주주하고 채권자가 같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게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리스크가 아니라가요.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을 거고 주주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하는 거죠. 마치 우리 농도 5% 소금물 더하기 농도 10% 소금물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금물이 농도가 15%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얘는 물이 1리터짜리고 얘는 100리터짜리예요. 그럼 당연히 전체 얘가 5%지만 1리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좀 10%에 가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렇죠? 이제 가중평균한 이런 이제 접근으로 우리가 자본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본 비용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개략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본 비용을 뭐 어디다 우리가 평가하냐, 응용하냐 네 가지죠.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그다음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 왜냐면 이제 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하고 위험을 고민했을 때 위험이 동일하면 현금 흐름이 높은 거,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낮다라는 거는 자본 조달 비용이 저렴한 거죠. 그런 것들, 기업 가치 평가,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는요. 이쪽 기업 가치 평가를 좀 더, 이걸 좀 더 기업 가치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는 좀 더 확장하면 이게 기업 가치 평가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기타 재무 의사 결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천별 자본 비용인데 첫 번째로는 크게 회사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나눈다면 요 부채를 보면은요. 요 뭐 채권자라고 우리가 다 그냥 해볼게요. 물론 요 채권자 안에서도 보면요. 이제 뭐 사채권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차입금도 있을 거잖아요. 요 사채권자에서도 보면은 뭐 선순위도 있을 거고요. 후순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채권자만 했지만 리스 부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차입금이죠. 리스라는 거는 연불 조건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넓게 본다면 할인으로,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게 할부로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할부로 구입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을 구입했을 때 할부 금액이 남아있는 건 이게 부채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리스 부채에 되어 있는, 그죠? 이제 미래 할부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이제 이자율이 있겠죠. 그게 이제 채권자의 투자 수익률이고, 돈을 빌린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갚아야 될 자본 비용이죠. 이 차입금도 사실 보면은 담보가 있는 것도 있고, 담보가 없는 것도 있고, 담보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쵸?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뭐 선순위, 후순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전부 다 달라요. 그쵸? 똑같은 사채라도 이제 선순위냐 후순위에 따라서 다르고요. 다르다는 게 자본 비용이요. 근데 이런 걸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세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채권자 같은 경우는 전체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야, 그냥 이런 거 말고 우리 하나로만 보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권자를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 자본 비용은 쉽게 말하면 부채를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근데 이자 비용이라는 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나 1억 빌렸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이자를 1,000만 원 내고 있어. 그럼 나는 이자 비용이 10%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지금 현재 관찰되고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꼭 이자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요 1억을 내가 빌리는데 이거를 뭐 담보를 가지고, 그렇죠? 담보를 근거로 빌리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1억을 빌리는데 보증을 해줬어요. 만약에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으면 내가 1억 빌리면은 1년에 1,500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연간 이자율이 15%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보증도 주고 뭐 담보도 주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만 이자를 1년에 내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8%잖아요. 그러면은 야 8%를 내가 실제로 내고 있으니까 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8%고 그거 아니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보죠. 얘는 아니다. 얘가 맞다. 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좀 촬영 시간도 길어지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제 어드밴스 재무관리 제가 기본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편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험 목적으로는 그냥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 자본 비용은 내가 빌리는 이자율 거기에다가 왜 법인세냐 이렇게 뒤에 이제 예제가 있을 텐데요. 내가 이제 영업이익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내가 근데 이자 비용이 없어요. 그럼 영업이익 다음에 밑에 뭐 세전 뭐죠 영업의 손실 이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 영업이익이 곧 세전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회사의 법인세율이 2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법인세가 이제 200원이 내고 그러면은 영업이익하고 세금을 빼면 넷인컴 당기순이익은 전부 다 주주 거잖아요. 그러면 1000에서 200이니까 이제 800만 원이 이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면 800만 원은 누가 가져가요? 주주가 가져가요. 근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곧 세전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의 돈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회사에 돈을 투자한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업의 주인은 주주 더하기 채권자이지만 채권자가 돈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주주죠. 그러니까 800만 원, 매년 800만 원씩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주주의 가치예요. 똑같이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났는데 이 회사는 부채를 써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500만 원 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차감하면 세전이익이 나오죠. 세전이익이 500만 원이 되죠. 거기다가 텍스는 500에다 20%니까 500에다가 20%면 100이네요. 100을 지급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당기순이익이 500에서 100이니까 400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동일한 논리로 본다면 당기순이익이 400억이면 이 주주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이 기업에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 투자했냐면 주주도 돈을 투자했고 채권자도 돈을 투자한 거죠. 채권자가 돈을 투자했다는 건 이자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이자 비용이 존재 안 한다는 거는 해당 기업이 남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자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는 해당 기업이 남의 돈을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4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주주가 가져가는 게 400만 원이죠. 채권자 가져가는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가져가죠? 900만 원 가져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을 때 남의 돈을 안 쓰는 기업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1년에 800만 원씩 가져가요. 남의 돈을 쓰고 있는 기업은 보니까 회사의 주인이 900만 원씩 가져가요. 뭐 어떤 거예요? 회사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을 회사의 주인이라고 보면 어느 기업의 가치가 더 높겠어요. 그렇죠? 요 이자 비용을 쓰고 있는 남의 돈을 쓰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겠죠. 왜냐면 똑같은 위험이라면 800을 가져가느냐 900을 가져가느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요. 투자자 주머니에 900이 들어오니까 투자자의 합의 가치는 900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이런 게 왜 발생했느냐? 그죠? 회사에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요. 크게 3명이 이 돈을 달라고 해요. 제일 먼저 우리 손익계산서 보시면 영업이익 다음에 쭉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요. 이자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누가 가져가요? 채권자가 가져가요. 채권자. 줄 거 다 주고 남으면 그죠? 이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가져가요. 그리고 남으면 그죠? 이제 순이익이죠. 순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배당을 다 준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주주가 가져가요. 크게 보면 회사에서 돈을 벌으면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다 주고 남은 돈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채권자 1번, 2번 정부, 3번 주주가 가져가요. 근데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누구예요? 채권자하고 주주죠. 정부는 굉장히 간접적으로 투자한 거죠. 뭐 인프라를 만들고 이런 뭐 좋은 일들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돈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정부에 가져가야 돼요. 얼만큼? 요 텍스만큼. 텍스는 어떻게 계산되죠? 그렇죠. 뭐 세전이익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하면 전체 텍스의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세전이익을 줄여주면 텍스도 줄어주는 거죠. 영업이익이 똑같더라도 세전이익을 줄인다면 이자를 많이 쓰면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요, 이런 것처럼 이자를 많이 쓰면 쓸수록 실제 타인자 밖에 나가는 돈을 줄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 텍스 실드라고 해요. 텍스 실드. 실드가 좀 뭐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텍스 실드.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타인 자본 비용 곱하기 1-t. 요게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의 이제 금액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이요. 이제 그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보시면 여기 첫 번째 1번 예제, 뭐 2번 예제인데 이건 교재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자본 비용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 자본 비용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현실화 한다면 자기 자본도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다른 하나는 보통주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마치 채권처럼 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기업이 이 우선주한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이렇게 봐요. 장점은요, 말 그대로 배당을 받아요. 마치 채권처럼 회사가 돈을 벌면 무조건 배당을 주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액면가에 우리는
뭐 8%를 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은 회사가 망했어요. 채권자.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면 요 회사의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매각하면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요 우리가 이제 대변에 있는 그죠? 있는 돈 빌린 애들의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이 들어오면 채권자한테 먼저 돈을 갚아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우선주주한테 돈을 갚아요. 왜냐면 우선주주도 돈을 투자한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돈이 남으면 요 보통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라고 하는 요 주주한테도 돈이 돌아가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자녀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했을 경우는요, 채권자도 자기 돈을 대부분 다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우선주주하고 보통주주가 돈을 받아갈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보통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선순위잖아요. 돈을 받아갈 때요.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회사가 청산 혹은 파산 시, 예를 들어 파산, 청산 시, 그죠? 이제 선순위다. 선순위인 거죠. 누구보다 대인이라고 치면은 보통주보다 선순위다 하는 거죠. 단점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으면 다 우선주하지. 일반적으로 의결권이라는 게 없어요. 의결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회사가 뭐 잘 됐어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주주들 모아놓고 그때 우선주는 거기에서 이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 단점 우선주는 픽스하게 8%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주한테 주고 남은 배당 이외의 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자녀 이익에 대해서는 자기가 왈가왈부를 못 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1,0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우선주주한테는 무조건 8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벌어도 우선주주 800만 원 주면은 보통주주가 200만 원 가져가잖아요. 1,000만 원 버는 회사가. 이 회사가 나중에 성장이 돼가지고 10조 원을 벌었어요. 그럼 보통주주도 800만 원 가져가. 나는 그러면은 10조 원이니까 9.xxx 조원은 그쵸, 누가 가져가요? 보통주주가 가져가죠. 이것처럼 마치 채권자처럼 그쵸? 만기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정한 금액만 가져가는 이런 주주를 우리가 우선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장단점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선주 자본 비용은 뭐냐? 우선주주한테 이제 배당을 준다는 건 당기 순이익을 근거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이미 이자가 아니라 세금을 차감하고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우선주주가 투자한 금액, 그쵸? 위에는 우선주주가 받아가는 금액, 매년 똑같이 받아간다면, 요런 게 이제 우선주의 자본 비용이 되죠. 보통주 혹은 유보이익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보시면요, 이제 돈을 벌잖아요. 뭐 돈을 벌었으면 일부는 배당을 하고 일부는 남겨놓잖아요. 그 남겨놓은 돈들은 내가 빌린 돈이 아니니까, 이 돈은 뭐 자본 비용이 없는 거냐? 아니죠. 남겨놓은 돈 역시 주주한테 원래 가야 될 게 주주들이 이렇게 한 거죠. 보통 주주가 야 이거 원래 내가 배당으로 받아가도 되는데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나 이거 배당으로 받아가는 시기를 늦춰줄게. 지금 주지 말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더 큰 돈으로 나한테 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유보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보통주의 이제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업 전체, 가중 평균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채권자도 있어요. 여기 이제 우선주주도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주주도 있어요. 그다음에 남는 거 유보이익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주주로 이제 같이 봐요. 얘가 1번, 그렇죠?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에 대한 자본 비용이 각각이 달라요. 회사 전체의 자본 비용, 그죠? 은 얼마냐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자본 비용이 나오고 각각의 투자한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그걸 전부 다 가중 평균에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이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든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가중 평균 자본 비용. 그래서 왁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웩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WACC라고도 하고, 그쵸?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이게 뭐 외국어인데, 외국어를 뭐, 발음하기 나름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각각의 원천별 자본 비용을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변수가 여기잖아요. V하고 D는 뭐냐면, V는 이거예요.
보시면 채권자의 가치 더하기 P는 우선주예요. E는 보통주고요. 얘네 세 명의 가치를 더한 건데 이거를 장부 가치가 아니라 기준인 시가예요. 시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 P, E, D 그러니까 요거 가중치는요. 장부 금액 그러니까 BS에 있는 뭐 감사 보고서나 재무 상태표에 있는 그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시가 기준으로 가중치를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만큼 내가 돈을 빌려 쓴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MM 이론이라고 하죠. 이제 자본 구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회사가 여기 이제 재무 상태표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여기 채권자 지분, 데트, 그다음에 주주 지분 크게 뭐 채권자 선순위, 후순위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 채권자, 그죠? 에코티도 뭐 보통주, 우선주 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보통주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제 심플하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까 기억나시죠? 어떤 기업의 가치 혹은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산이 있잖아요. 이 자산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고 싶어. 그러면 이 자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이 자산을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성 이거를 전부 다 합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제일 처음에 봤잖아요. 재무관리의 목표가 뭐냐? 사실 목표라고 하는 것도 전 좀 낯뜨겁긴 해요. 뭐 재무관리를 왜 배우냐? 왜 배우긴 궁금하니까 배우지. 학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재무관리 공부해? 왜긴 그냥 어떻게 해야지 기업이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왜 이러지? 이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배우죠. 대부분의 그 학문이라는 게 호기심에 의해서 생긴 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장 먼저지 호기심을 이제 활용하는 게 응용 방향이잖아요. 너 수학 외국 그 가우스나 뭐 오일러 같은 사람한테 돌아가면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야 너 수학 왜 공부해? 우리 수학 발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지 너무 궁금해. 난 궁금해. 그냥 이런 법칙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해. 인간의 어떠한 그 학문적인 발전 이런 거 기술적인 발전은 대부분 다 이제 궁금함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도 넓게 보면 그냥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기업은 왜 이렇게 하지? 너무 궁금해. 궁금하니까 공부한 거지. 근데 이제 챕터 1에 재무관리의 목적은 뭐 기업 가치 극대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땐 그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밀러하고 모딜리안이 이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을 이제 묶어가지고 MM이라고 해요. 뭐냐면 기업에서 가치를 높이려면 돈을 많이 벌든가 모든 게 동일한 상황에서 혹은 요 WCC잖아요. 돈을 내가 이제 벌려면 누군가한테 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 조달 비용을 낮추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하든가 둘 다 하든가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돈을 잘 버냐 못 버냐는 그 회사의 그 경영진의 어떤 능력 그다음에 외부 환경이라는 게 뭐죠? 불경기 때는 아무래도 돈을 잘 못 벌고 호경기 때는 돈을 잘 벌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사실 이제 재무관리라고 말하지만 경영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고 그 중에 재무학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학은 좀 다른 얘기하면 파이낸셜 에코노믹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쵸 기업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돈을 얼마나 잘 벌어? 이런 건 그냥 마케팅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겠니? 마케팅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뭐 소비자의 행동을 궁금해하고 소비자는 왜 그럴까? 야, 많이 팔고 비싸게 팔고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가 그거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일까 너무나 궁금해. 그렇지만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돈을 많이 뜯어낼까? 그렇죠. 이런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내 역량은 아니니까 얘네들은 이제 주어져 있다고 보자. 상수라고 보는 거죠. 상수라고 보고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상수면 얘를 줄이면 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줄일까? 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얘는 5고 얘는 10이에요. 주어져 있는데 회사에서 필요한 돈이 이제 5% 10%라고 해볼게요. 1000이에요. 그럼 이 1000 중에 얘한테 얼마큼 내가 빌리고 얘한테 얼마큼 빌려면 이 조합을 통해서 요
금액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WACC라고 할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겠느냐. 왜? 맞죠. 캐시플로우가 정해져 있는 상태, 상수인 상태에서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밸류 자체는 올라가니까 어떤 조합을 만들면 얘네들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조건 또 얘네 서로 상호작용도 하죠. 뭐 데트를 많이 쓰면 에쿼티에 대한 자본 비용이 좀 올라가고, 에쿼티를 또 많이 쓰게 되면 뭐 데트에 대한 차입 비용이 늘어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세금이라는 요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텐데, 내가 이 투자 비율이 아니라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비중이죠. 이 여러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소스, 그렇죠? 채권자냐, 주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조합을 달리해 가면 각각의 소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건데, 그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 민 WCC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의 참 괴로운 거죠. 이 괴로움.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MM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WCC가 작아질 때 밸류가 제일 높아진다. 그러면은 진짜 WCC는 작아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작아질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작아지다가 어떤 식으로 얘들이 움직이는 거냐? 궁금해 미치겠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 MM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처음 논문이 1958년인가 그래요. 이 전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MM만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니까요. 그 전에도 막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말로만 얘기한 거죠. 말로만이라는 게, 이 MM은 좀 이걸 좀 우리가 뭐 증명하는 게, 지금은 증명 이꼴 뭐 수학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5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증명 이꼴 수학은 아니었죠. 뭐 증명 이꼴 말도 됐고, 그 당시에는 수학적인 기법들이 별로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래서 전통적 자본 구조라는 건 뭐냐면, MM이라는 사람들이 논문을 내기 이전, MM1958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문인데, 이 논문을 내기 전에 세상에 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재무관리, 자본 구조에 대한 이제 자기 견해들이에요.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있더라. 근데 이거는 그냥 전 안 할게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뭐 순이익 접근법, 뭐 순영업이익, 전통적, 진짜 그냥 이런 거지. 별로 제가 봤을 때 실무적으로도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제 수업 목적으로 뭐 1단계부터 5단계 중요도하고 빈도 보면요, 1 정도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MM의 이제 무관련 이론부터 갈게요. 1958은요, 이 사람들이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58년도에 이 자본 구조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모디글리아니와 밀러. 그래서 우연찮게 둘의 라스네임이 M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MM이라고 불러요. M&M즈도 아니고, 그죠? M&M즈면 초콜릿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가정이냐?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크게 심플하게 보자.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 두 가지만 조달한다. 총 자본이 일정하다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남한테 빌리는, 회사에 필요한 돈이 일정하다. 즉 내가 1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빌리겠다. 그런데 이 10억을 데트냐 에쿼티냐, 이 10억은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중만 바꿔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본 구조는 변한다. 영업이익은 일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회사가 그러면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캐시플로우,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왜 영업이익이냐면 여기서는요, 현금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익이 그냥 같다고 본 거예요. 그 얘기냐면, 왜 영업이익 밑으로 이자 비용 나오고, 그렇죠, 이자 비용 지급하면 텍스 나오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야, 우리 다 같이 돈을 벌어놓자. 그리고 번 돈을 갖고 나누자. 자기 투자 비율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요 바로 각각의 자금의 주체별로 돈을 나누기 전에 이익인 거죠. 큰 이익, 그쵸? 이거 가지고 이제, 야, 너가 이만큼 돈 투자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가져가, 나도 이만큼 가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죠. 배분의 기초가 되는 이익이. 그래서 이런 이익은 일정하다. 봤죠? 캐시플로우하고 1 플러스 WCC인데, 얘가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동질적 예측한다. 근데 이게 동질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미래 영업이익이 일정하다며요. 그러면은 뭐
똑같은 금액과 그죠? 성장하더라도 일정하다는 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올해도 1억을 만들었으면 내년에도 1억, 후년에도 1억,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거나 동질적으로 예측한다는 건 뭐냐면, 요 영업이익이 동일하지만, 그쵸? 요 WACC라는 게 사람들이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의 이런 전망, 예측이 모두 동일하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한 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한 명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앞으로 삼성전자가 1년 후에 주가가 얼마가 될 것 같아? 지금 6만 원이니까 10만 원. 그렇죠? 지금 이제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한 명 100만 명이 있다고 하죠. 100만 번.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누구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면 100만 원도 가지. 누구는 비관적으로 보면 야 망할 거야. 이런 모든 식으로 서로인데 굉장히 표준편차가 크는데, 그렇죠? 이거를 다 보지 말고 야 우리는 그냥 앞으로 다 7만 원 간다고 예상하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마치 세상에 한 명만 존재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준 거죠. 네. 당기순이익은 모두 주주한테 배당한다. 그렇죠? 번 돈이 있으면 다 배당을 하는 거예요. 배당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일정하는 거죠. 왜? 우리 봤잖아요. 앞부분에서 회사가 그래도 성장하려면 재투자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 번 거 다 배당하고 회사 내부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죠. 그것도 운 좋을 경우에. 그런 거를 이제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찰적 요인들, 마지막 마찰적 요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부채를 많이 쓰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렇죠?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뭐냐면 내가 이제 회사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자로, 그죠? 채권으로.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이자 받으면 당연히 나도 그 이자에 대해서, 그죠? 이자 비용,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죠. 배당을 받으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죠. 이런 이제 개인 레벨에서 생기는 소득세는 없다고 보고, 법인세도 없다고 본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런 완전 자본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이제 가정을 기반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부채 기업, 무부채 기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부채 기업이나 무부채 기업이나 요 V의 크기는 동일한 거죠. 우리가 총 자본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요. V 동일하고, 부채 기업이나 무부채 기업이나 버는 돈도 동일해요. 그러면은 부채 기업은 이 채권자한테 돈 빌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요 빌린 이자율 이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채권자한테 지불하고, 무부채 기업은 지불 안 하지 않죠? 당기순이익은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빼면 되겠죠? 우리 법인세가 없으니까. 얘는 곧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핵심적인 재무자료를 여기서 발췌해냈어요. 그러면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는 서로 받아가는 게 동일하는 거죠. 그죠? 내가 A라는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해요. 1,000만 원을. 근데 얘는 10% 1년에 준대, 이자를. 그럼 나 100만 원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1,000만 원 있는데 내가 B은행에다가, 그쵸? 500만 원을 예금해요. 얘네 20% 준대요, 이자를. 그럼 나 1,000만 원 들어와요. 그쵸? C은행은 내가 500만 원 예금하는데 이자율이 0%야. 그러면 0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B은행에다가 500만 원 맡기고 이자율 20%, C은행에다가 500만 원 맡기고 0%, 이렇게 받아가나, A은행에다 1,000만 원 맡기고 받아가나. 어차피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은 가치가 같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같으면, 캐시플로우의 그 크기가 같으면 가치가 같은 거죠. 여기서는 리스크가 지금 같다고 보니까 캐시플로우가 같으면 가치도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부채 기업은 자기가 번 돈을 주주한테 이만큼 줘요. 그렇죠? 채권자한테 이만큼 줘요. 그러면 요 1번하고 2번, 채권자하고 주주를 합치면 요 밸류, 기업 전체가 나오죠. 그럼 기업 전체에 기록되는 현금 흐름은 요 영업이익이에요. 얘는요, 채권자한테 주는 거 없어요. 무부채 기업은 돈 안 빌렸으니까요. 대신 영업이익 전부가 당기순이익으로 주주한테 나가는 거죠. 근데 기업의 전체 현금 흐름은 도하니까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어떻게 되냐? 금액이 같죠? 야, 같으니까 부채 기업과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는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MM의 요거예요. 이거 보시면 일명제. 기업 가치는 자본 구조와 무관하다라는 결론에 도출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D 플러스 E는 VL이라는 거 뭐냐면 부채를 사용한 기업의 가치.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인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를 보면 요 KU라는 걸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놨어요. KD는 타인 자본비용. 아까 전에 KD는 1-T래매 네가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법인세율이 텍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텍스 레츠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곧 K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주주의 자본비용을 K2라고 했어요.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정리해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요 주주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즉 WACC가 있는 거죠. WACC. 이거는 이제 부채를 쓰지 않았을 때 주주 비용. 그러니까 이거 KU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RO라고 또 표현해요. 부채를 쓰지 않았을 때의 어떠한 주주의 위험. 이걸 크게 보면은 그 사업 위험이라고 보는 거죠. 사업 위험.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부채를 쓰지 않았을 때 자기 자본 비용과 부채 비용,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재무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돈을 쓰면서 기업이 더 부담해야 될 위험. 그러니까 주주 입장은 두 가지인 거죠. 사업 위험도 주주는 부담하고 재무 위험도 부담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재무 레버리지 보시면 재무 레버리지라는 건 이자 비용이 고정비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변동할 때 한 주당 순이익이 변동하는 정도 혹은 영업이익이 변동할 때 당기순이익이 변동하는 정도죠. 즉 당기순이익은 누구 거예요? 주주 거죠. 영업이익은요. 회사 전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자체는 우리가 사업위험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재무위험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변동할 때 당기순이익이 변동하는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은 사업위험하고 재무위험이라고 이걸 브렉다운, 쪼개주는 그런 데 의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의 돈 안 써요. 남의 돈 안 쓰면은 D가 0이에요. 그럼 여기 0이 되잖아요. 얘가 0이 돼요. 남의 돈을 안 쓰면 곧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은 사업 위험만 부담해요. 타인 자본을 쓰게 되면 그렇죠? 재무 위험까지 같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의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CAPM에서 베타라는 체계적 위험이 나왔잖아요. 이 체계적 위험을 좀 쪼갠 거예요. 사업 위험하고 재무 위험으로. 이런 이제 측면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야, 이 봤잖아요. 요 수식 K2는 이거죠. K2는 다시 말해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D 뭐 D분의 2라고 했는데 파교재에서는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D SB 이렇게 아니 SB가 아니지. BS. B를 이제 본드 혹은 바로잉, 뭐 S를 뭐 스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 하니까 K2는 뭐예요? 주주 자본 비용은 부채 비율이잖아요, 이게요.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커져요. 야, 부채 비율이 없더라도 요만큼을 부담하는 거 이건 사업 위험이에요. 사업 위험을 주주는 부담하는데 남의 돈을 많이 쓰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네. 타인 자본 비용은 계속 일정해요. 남의 돈을 많이 쓰니까. 근데 두 가지 가중평균이면 얘는 크고 얘는 작으니까 가중평균하면 얘가 높으니까 KA도 WACC죠. 올라갈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크다는 건 뭐예요? 얘는 비싸지만 얘 가중치가 떨어지는 거죠. 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가중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이 비싸지지만 가중치가 떨어지는 그 효과하고 타인 자본이 저렴하지만 가중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두 개를 가중평을 하면 그 효과가 정확하게 상쇄돼 가지고 일정하다는 거죠. 즉 현금을 똑같이 창출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리스크가 일정하다는 건 기업 가치도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MME 보니까 야 결론이 이거죠. 야 만약에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심플한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에서는 남의 돈을 쓰나 남의 돈을 안 쓰나 이 기업 가치라는 건 주주가 아니에요. 주주하고 채권자 가치예요. 쓰나 안 쓰나 가치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비판이 뭐가 있겠어요. 야 세금이 세상에 없다고? 야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대.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세금. 그렇죠? 근데 이 세금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불로불사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네.
야, 세금도 있어야지. 이게 하나의 이제 이런 모형의 비판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좀 지나서 이 사람들이 야,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야, 내가 니들 말이 맞아. 수정 좀 해볼게. 요거인데 벌써 이제 촬영 시간이 40분이나 됐네요. 그러니까 요건요 다음 시간에 하고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요 교재 내용들은요 물론 이제 끝까지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수나리 재무관리 입문이라는 요 교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뭐 구입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멤버십에 보시면요 라이크 수나 멤버 가입하시면 5월 말까지는 멤버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이 교재를 배송비도 없이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공짜로 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뭐 일요일인데 편안한 주말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